전국에 계신 교육공무집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집본부의 역사 강의를 맡은 교육공무집본부 부본부장 이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멈추랴라는 혹시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조만간에 베스트셀러가 될 책이니까 잘 유념해 두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육공무집본부 10년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올해가 12년 차입니다. 처음 시작은 2008년 가을로 기억이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 노조에 조리사 공무원 한 분이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무사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과 상담하다가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놀람과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담 오신 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모아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2월 18일로 기억합니다. 2월 18일 날 급식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10여 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이름이 교육공무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회계직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학교 회계직이었습니다. 학교 회계직 하니까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신입사원들은 계실 겁니다.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된다고 해서 학교 회계직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이 지어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여서 전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주먹국으로 그냥 수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를 둘러싼 주객관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그 상담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바로 2010년도 교육감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면 평상시에 국민들이 주인 대접 받지 못하지만 선거 때는 주인 대접 받은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되면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시작하면서 2010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보자 해서 2009년 2월에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해련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넥타이 메고 계신 분이 누구죠? 경기도 민선 초대 교육감이었고 얼마 전까지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런데 프랭카드에 보면은 2009년 9월 달로 돼 있습니다. 2010년에 전국적인 직선제 선거가 있었는데 경기도만 무슨 이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년짜리 직선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선제 선거에 교수노조 위원장 출신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으로 추대를 했고 예상 밖으로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던 기능직 공무원 노조와 함께 회계직 기능직도 교육의 주체입니다라는 강연을 교육감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처럼 정치적인 상황이 노동조합과는 매우 긴밀합니다. 이후에 노동운동 역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3.1운동 이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아니, 100년 전에 노동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의구심 생기기도 하시죠.
이건 나중에 노동운동 역사에서 들어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방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출하게 됐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보수의 중심지라고 하는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가까이는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그리고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인 민주노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상황과 노동조합 활성화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사안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년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노동운동은 우리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지금은 우리와의 갈등 관계도 조성되고 있죠.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편입됐습니다만은 예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직 공무원 경기 지부장이었던 이성기 지부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성기 지부장이 우리가 출범하고 한 3년쯤 있다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성장을 굉장히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불명의 이름 때문에 겪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칭 전해련으로 불렸죠. 당시에 이태희 본부장이 이태희 대표 본부장을 맡고 있었을 시절입니다. 언론사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언론에는 전해련 씨에 의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이름만도 아니었습니다. 전해련 씨, 전해련 씨, 전해련 씨 이런 식의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충북지부의 창립 대회 날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 저 뒤에 양복 입고 계신 분 계시죠? 지금은 남성조합원도 계십니다만 그 시절에는 남성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양복을 입은 분이 왔습니다. 이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던 실무진에서는 저 사람이 교육청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정보과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충북에 있는 회계사들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전해련 충북지부 출범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자기도 모르는 회계사들의 모임이 있는가 해서 와봤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따가 소개할 책 속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들의 조직,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올해로 출범 11주년, 12년 차고 1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집행부가 등장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역사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0주년 때 1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던 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년이군요. 10년 전 우리는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십 년 전 우리의 첫걸음은 한국 사회의 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일이었습니다. 진짜 사용자인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으로 뽑기 위해 적극 나섰지요.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됐고 우리는 곧바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걷어내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복지는 열악한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맞춤형 복지 제도를 쟁취해냈습니다.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고, 우리는 교육감 후보들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 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세를 몰아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청원 서명 운동도 벌여나갔습니다. 우리는 첫걸음부터 학교와 세상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별과 꼼수는 여전했죠.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폭을 줄이려고 연봉 기준액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죠. 우리는 물방울 소송이라는 집단 소송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비록 패소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창립 초기 요구였던 교직원 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큰 단결과 쟁취를 향해 더 큰 투쟁의 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발표합니다. 동일임금 실시하라. 비정규직 철폐 투쟁. 교섭투쟁 승리를 위해 우리는 전국대회를 개최했고, 총파업을 결의했고, 학교 비정규직 사상 첫 전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은 도전이었고 모든 도전은 결실이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최초의 단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적 단체 협약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죠. 이어서 학교 내 밥값 차별 문제를 이슈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불법무직 설치했다. 우리의 투쟁으로 집권 여당, 교육부, 청와대가 처우 개선 협의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반기에 릴레이 파업 투쟁을 벌여 결국 장기 근무 가산금을 2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결실을 쟁취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교육부가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고용 안정이 강화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교두보를 쟁취한 것입니다. 더 많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조직 명칭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바꿨죠. 이해에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투쟁에도 적극 나서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넓혀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물러나라!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노동에 거쳐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학교의 담을 넘어 단결했고 학교를 멈추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박근혜를 우리 모두의 손으로 퇴진시켰습니다. 국민이 가력한다.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투쟁을 계속 해냈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급식비를 쟁취했습니다. 고용 안정 투쟁으로 대량 해고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염원했던 교육공무직법 쟁취는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코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촛불 항쟁으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괄 근속수당 쟁취를 위해 처음으로 집단 교섭에 나섰습니다. 집단 교섭을 합의를 파기해가면서 대부분 안을 내놓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우리는 통과함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또 내일을 위해 꾸준히 싸울 겁니다. 그 싸움 현장에 제가 쓰러져 없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제자리에 설 거라고 믿습니다. 똘똘 뭉친 투쟁으로 우리는 근속수당 3만 원을 쟁취해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를 전후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바로 우리가 앞장서 투쟁했습니다. 고용안정 직종을 확대하고 차별 해소 투쟁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단 교섭을 왜 하는 겁니까? 제대로 교육청들과 맞짱 떠 보겠습니다. 집단 교섭은 다음 해에도 이어갔습니다. 진보 교육감은 늘었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엔 이제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적대적이고 담합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교섭과 집단 교섭을 병행하며 근속수당 인상과 정기상여금 전국적 상향 통일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총파, 청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유령에서 인간으로, 연합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조인력에서 교육 주체로, 개별 교섭에서 집단 교섭으로, 학교의 담장을 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의 10년은 끊김없는 전진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10년이었습니다. 시작한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독일을 이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너의 손잡고 봄비 오는 길을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조합과 함께한 10년. 시원한 바닷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나에게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잘 보셨어요? 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조금씩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실천했던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우리들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누가 우리를 멈추랴,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의 교육감들이 추천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에서 한 가지 실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온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천 도서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육감들이 다 추천했던 도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추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혜련이 출범하면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말 수백 가지의 개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학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우 개선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요구인 호봉제 요구까지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과 아울러서 이런 처우 개선도 좋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제발 잘리지 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전혜련 출범하고 4, 5년 동안 계속 해마다 겨울이 되면 1만 명씩 잘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약 해지지 해고가 아니라고 하는 막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고용불안에 허덕이던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탈모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모든 지부에 모든 전화가 하루 종일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댔습니다. 상담하셨던 분들은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상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겨울마다 노숙농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도 했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온 날은 그 텐트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여름 폭우 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대부분은 고용 안정이 됐습니다. 아직도 강사 직종 이런 고용 분할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5, 6년 전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초기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제발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어 좀 없애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이런 권한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이라는 한마디에 잘리기 일쑤였고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무급휴직이 끝나면 아마도 해고의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우리 교육공무직 같은 노조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지금 무급휴직이 계속 연장되었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고용불안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나서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개선한 사항이 맞춤형 복지제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요구, 불만과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수십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당시 우리의 단결력은 조합원 100여 명도 안 되는 수준의 단결력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쪽수라고 하죠. 쪽수가 단결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노동조합 가입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열연의 깃발을 들고 모이자고 했지만 두려움에 가입이 선뜻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단결력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찾아보고 가장 명분이 있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택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상식이죠.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해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학교 현장에는 교사와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를 30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받아가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한 푼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선사항으로 맞춤형 복지 개선사항을 목표로 걸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서명운동을 독려했습니다. 10,000여 개의 학교에 서명지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당시에 전해련이 출범하면서 기능직 공무원 노조의 도움을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집기 컴퓨터 다 썼습니다. 단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전화기 한 대와 팩스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사양이 높은 팩스기를 한 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 서명운동이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팩스기가 고장납니다. 물밀듯이 몰려오는 팩스를 감당 못해서 열을 받아서 고장이 났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9년도 시작하자마자 맞춤형 복지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거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하면서 2009년도 한 곳이 시작했고 2010년도에는 17곳 모든 곳에서 맞춤형 제도가 실시됩니다. 가장 적게 지급됐던 것이 87,000원, 가장 많이 지급됐던 것은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전해련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개선시켜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선시켰던 게 명절 휴가비였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에는 카페 있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실천 과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 카페에 들어옵니다. 2만여 명이, 3만여 명이 현재 가입해서 온갖 정보를 나누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도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 때, 명절 때가 되면 이 카페에 정말 온갖 한풀이들이 이어졌습니다. 1년 중 가장 서러운 때가 언제냐고 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명절 때라는 얘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공무원들은 지금도 그렇죠. 성과 상여금이 뭐니 해서 두툼한 봉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단 한 푼 없었습니다. 지금은 명절 휴가비가 설날에 50만 원, 추석 때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우리한테 하다못해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모아놓고 30분 후란을 하고 나서 식용유 한 세트 줬다. 이런 하소연들. 작년에 준 식용유 아직도 캐비넷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으로 명절 휴가비 쟁취투쟁을 결정하고 명절 휴가비 쟁취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 2월달 설날에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먼저 명절 휴가비 지급이 실시되고요. 그해 2011년 9월 추석 때가 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명절 휴가비가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비연대로 노동자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011년 4월에 출범하니까 이미 전해련 시절에 이런 개선들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우 개선들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명만 받아서 전달만 해가지고는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쟁점화 시켜내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인 시위에 나와주십사, 기자회견에 나와주십사 얘기해도 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서 학교장에게 찍히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현실 때문에 용기 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유령 취급을 받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는 인간이지 유령이 아니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가면을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쓰고 1인 시위와 가면 쓴 기자회견들이 2009년, 2010년에는 대부분 투쟁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항공기 갑질 문제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집회 때 가면 쓴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갑질과 사용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는 이런 마스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이건 조금 이후의 초기의 사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과들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늦게 노동조합 가입한 분과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작용했겠죠. 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선생님들이 처음 투쟁할 때는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온 분들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투쟁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파업을 한다거나 전국의 대규모 집회를 할 때 노동조합 간부들은 나온 조합원이 처음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100% 다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눈만 땡그랗게 내놓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처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가 귀찮게 되죠. 지금은 전국 17개 모든 교육청에 거의 1년 내내 피켓팅들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가면 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아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누군가 용기 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해련 시절에 우리를 대표해서 교육청도 찾아가고 면담도 해야 되면 누군가 대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서는 것들을 대부분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자, 이 서울 지부의 초대 지부장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 정년을 2, 3년 남겨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에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면서 나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내가 혜택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누군가가 우리 후배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일할 텐데 개선시켜 놓고 싶다고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쥐어줬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교장이 임금 체불할 때 용감하게 교장을 고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들의 단결을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게 할 때 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학교 교장이 임금체불로 고발당했다더라. 어느 학교 교장이
노동조합 집회 가는 것에 뭐라고 얘기했다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돼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학습 효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임금체불로 학교장을 고발한 경기도의 어느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임금체불이 뭐냐? 우리의 임금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기본급이 어떻게 형성된 거야?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9년도 노조를 만들었을 당시에 우리들의 임금은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당시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직 C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금 체계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능직 C급 1호봉에 맞춘 임금 체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급 1호봉에 맞춘 임금 체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 나급이라고 얘기하는 임금 체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0급 1호봉, 9급 1호봉에 26배를 연봉을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했던 2009년도에는 10급과 9급 1호봉의 26배가 21배로 바뀌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에는 10급 1호봉과 9급 1호봉에 26배로 지급한다는 게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배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도장받아서 모양새는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21배로 변환됐었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공무원 기본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 너무나 수당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9급과 10급 1호봉에 21배를 그대로 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액수의 임금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21배가 아닌 16배로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바로 우리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항의했고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9급과 10급 1호봉과 연동했던 연봉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받던 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기본급이 시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취업규칙에 21배를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곱하기 21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연봉이 1인당 수백만 원씩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임금 체계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맞서서 전혜련이 긴급 회의를 하고 이것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했던 게 만인 만원 물방울 소송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무려 7천여 명의 조합원, 비조합원들이 10,000원씩 내고 이 소송에 참여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21배 이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이 앞에 사진에 보면 21배수의 부족한 체불임금 지급해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 소송을 전개해요. 근데 이 소송을 전개하면서 이런 기자회견만 한 게 아니고 이 기자회견 장소가 민주노총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장 많은 수의 7,000명 중에서 약 4,000명가량을 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000여 명의 소송 서류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고 이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저도 있습니다. 너무 젊어서 못 알아보시나요? 자, 여기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이 이 소송을 대표했던 변호사입니다. 강문대 변호사라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을 걷고 사회적인 쟁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만 걸고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해에는 당시 교육부가 있었던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거의 1년 내내 농성과 피켓팅과 집회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과의 우리 노동자 대표 간의 면담이 있었고 그곳에서 6가지의 수당에 대한 개선을 약속받습니다. 이때 만들어졌던 수당이 장기근속 가산금,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위험수당 이런 수당들이 이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장기근속 가산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줄기차게 호봉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호봉제는 안 해주고 장기근속 가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멍청합니다. 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있어야지 가산이 되는 건데 정작 근속수당 같은 게 없는데 장기근속 가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근속수당도 없는데 뭔 가산금이냐라고 하면서 호봉제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다시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호봉제도 없애려고 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이름을 우리가 살짝 바꿔서 근속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하지요. 자, 아래 사진은 자, 맨 처음에 장기근속 가산금이 어떻게 실시됐냐. 지금 이제 경력이 10여 년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처음 실시할 때 2년 차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4년 된 사람, 3년 지나고 4년 되면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는 3만 원을 줬습니다. 6년 차부터 9년까지는 4만 원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근속 가산금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속수당 투쟁을 주장하면서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뭐죠? 뒤에 있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사진을 보면 좀 흐리죠? 한밤중입니다. 이때가 2013년도 12월 31일에서 2013년 1월 1일을 넘어가는 아마 새벽 1, 2시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2014년 예산 통과를 가지고 막바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부터 국회 앞에서 계속적인 농성을 전개했고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우리의 예산을 확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바깥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극적으로 1년에 2만 원씩 인상하는 근속수당의 의미를 갖는 2만 원짜리 예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실은 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당시 교육청들은 예산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례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을 삭감하는 게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증액시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예인데 이런 예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1년에 5천 원 정도 올라가던 것을 무려 4배가 인상시키는 2만 원짜리를 만들어내는 투쟁을 전개했었습니다. 이 투쟁에도 우리 존혜련이 선봉에 서서 진행했었습니다. 자, 2만 원짜리 근속수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적어도 호봉제 의미를 갖는 근속수당이려면 최소한 3만 원 정도로는 돼야지 호봉제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3만 원 쟁취 투쟁을 벌입니다. 자, 이 3만 원 쟁취는요. 2013년에 이 예산을 따냈었고요. 2017년 집단교섭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5기 본부장이었던 안명자 본부장, 그 다음에 현재 6기 본부장인 우리 이윤희 본부장님 얼굴이 보입니다. 굉장히 헬스카죠? 단식 농성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집단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와서 3만 원을 약속합니다. 이런 투쟁을 과정을 통해서 3만 원짜리 근속수당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처우 개선의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전해련이라고 하는 연합회로 시작한 조직이 언제 노동조합으로 전환됐을까? 라고 하는 조금 궁금하시죠? 자, 물방울 소송을 힘차게 전개하면서 2011년 9월에 전해련은 이제 본격적인 단체 협약 시대,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단체 교섭을 할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닌 교육감을 사용자로 만드는 투쟁이 이미 우리가 힘차게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회 같은 형식으로는 단체 협약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단체 협약 맺지 못합니다. 파업투쟁 같은 것도 당연히 못합니다. 유일하게 노동조합만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민주노총으로 가입을 결의하고 들어옵니다. 당시 민주노총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1산업 1노조, 그러니까 공공분야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들은 공공운수노조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게 민주노총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공공분야에 일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육공무직 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법적인 신분으로 쟁취하고 나서 2014년도에 교육공무직 본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자,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100만을 넘어섰고 한국노총을 앞선 제1노총이다. 이런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입니다. 그 민주노총의 약 4분의 1가량 24만 명이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운수지 이런 의아함도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원래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수가 철도, 지하철, 항공기, 버스 이런 공공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합해서 공공운수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고 그 큰 규모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30여 명의 변호사와 노무사가 있는 법률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공공운수노조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는 공익을 위한 노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 사회의 사회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사회 공공성 강화의 주역이 공공운수노조이죠. 자, 그 공공운수노조의 제1노조가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가 제1노조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의 조합원 동지들은 자랑스러움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보다 더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학교 비정규직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합니다. 당시 어느 지부장님이 우리 카페에 올렸던 글입니다. 내 생애 가장 찬란한 날이었다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자, 2012년 이 힘찬 파업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과 단체 교섭 투쟁을 벌였고 2013년부터는 단체 협약 시대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근로 조건이 규정되는 시대에서 이제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시대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012년 총파업을 시작으로 거의 교육공무직본부는 해마다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어느 해는 1차, 2차, 3차 파업까지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이었죠. 2019년 또 역사적인 파업투쟁이 전개됩니다. 사상 첫 번째로 3일간 파업투쟁도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투쟁을 공공부문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선봉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성과로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공무직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작년 투쟁의 성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무직위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청와대 앞에서 본부 임원과 지부장들이 단식 농성을 전개한 사진입니다. 15일간의 단식 농성을 전개했는데요. 자, 7월달 3일간의 총파, 그리고도 성실하게 이제 임하지 않는 교섭에 항의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전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부 장관이 와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공무직위원회입니다. 이 공무직위원회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지자체 공무직들이 있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노동부, 총괄하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그리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처 등이 참가해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입니다. 이 공무직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와 복무 조건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기구입니다. 3년짜리 한시기구입니다. 3월에 출범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 조합원 동지들도 감이 오시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힘있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7월 4일 날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서울로 모여서 우리들의 주장을,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공무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해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 앞으로의 투쟁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투쟁의 흐름과 처우 개선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우리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3월 달에 임금 명세서입니다. 등급이 5등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분 나쁩니다. 어쨌든 당시에 지금은 조리실무사입니다만은 조리원으로 이름되어 있습니다. 3월분 명세서입니다. 실수령액이 76만 3원입니다. 월 지급액이 본봉입니다. 그런데 본봉과 총계가 똑같습니다. 아무런 수당이 없는 거죠. 자, 이 급식실에 임금을 받는 분은 당시에 245 임금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245가 뭔 소리지 하시죠? 당시 학교에는 245, 275, 365라고 하면서 245, 275, 365가 임금 수준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암호처럼 들립니다만은 245일만 유급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275일만 유급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365일을 인정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방중 근무자와 방중 근무하는 사람은 365일이죠. 그리고 방중 비근무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245일 근무하시던 분들은 급식실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총액이, 임금 총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곱하기 12라면 약 1,000만 원 조금 넘는 액수가 연봉액이었습니다. 연봉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65 상시 직종은 얼마나 됐을까? 126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128만 원 정도 됐네요. 128만 원 정도가 총액이었습니다. 자, 2008년도 2009년도 우리가 시작했죠. 2009년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월급 총액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는 어땠을까요? 2010년도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기본급은요,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과 연동해서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지금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던 상황입니다. 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이 동결됐고 따라서 우리의 임금도 동결됐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임금이 동결됐죠. 그런데 말이 임금 동결이지 사실은 임금 삭감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동결돼도 자동 승급분으로 오르는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임금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임금 동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가 인상분만큼 임금을 삭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연간 지급되는 거니까요. 그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게 되죠. 자, 이 월급 명세서는 2015년도입니다. 출범한 지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자, 같은 조리원입니다. 임금 총액을 보니까 총액이 148만 원입니다. 이것도 12달로 나눠서 지급됐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월 지급액이 본봉입니다. 113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투쟁으로 재반 수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장기근속가상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급식비 투쟁을 힘차게 벌여서 이 시점 되면은 급식비 8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속가상금도 이 시점 되면은 2만 원씩 받기 시작해서 25만 원 정도가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할 것 제하고 약 13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임금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속수당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근속되는 것만큼 추가로 인상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 명세서는 잡히지 않지만 이제 맞춤형 복지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가 이때가 되면 월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90만 원 정도가 되는 시점이 별도로 플러스 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명세서는 지금 없습니다. 2020년에는 이 명세서가 조금 달라지죠. 일단 월 기본급이 2019년 명세서에 월 기본급이 16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지부가 아닌 다른 지부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작년대 기본급이 164만 원이었는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경기지부가 열심히 투쟁해서 기본급을 1% 상향해서 받았던 게 작년까지입니다. 올해는 통일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65만 원, 다른 데는 16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이제 몇 가지가 달라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교통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개혁하면서 교통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켰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기본급은 교통비 포함해서 182만 원 정도가 기본급으로 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2019년 명세서에 보면. 적은 이유가 왜 이렇게 적지 해서 살펴봤더니 공제 내역에 약간 색다른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교직원 공제비를 이분은 54만 원, 99자를 가입한 거네요. 한 구자에 600원이고 1,500구자까지 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900구자를 들어서 54만 원 공제, 기타 공제가 돼서 실수령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투쟁으로 우리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대략 월급 명세서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나름 예전에 비하면 상당하게 처우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에 비하면 그 격차가 아직도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해소하는 투쟁 향후의 과제이죠. 자, 이렇게 처우 개선도 되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에 과학실무사 한 분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직종 통합을 하고 부서를 전환시키라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질병휴직을 받고 싶었지만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앞에서 몇 달에 걸쳐서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본부장이었던 이태희 본부장의 절규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부른 죽음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사과해라. 직종통합 중단해라. 병가 및 질병휴직 차별을 철폐하라. 지금은 우리가 병가도 많이 늘려서 받아냈고 질병휴직제도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이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한 분이 급식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임금 올리고 처우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로조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지금 노동안전투쟁에도 많은 힘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선된 사안 하나 주요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정말 우리 교육공무직본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 교육공무직본부가 전해련 시절 2009년에 출범하고 나서 맨 처음에 조례를 하나 바꿔냅니다. 당시 교육청에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기관이라든가 휴양시설을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폭로했고 그리고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도 적용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2009년에 이런 개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월급 명세서에서 교직원 공제 보셨죠? 아마도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교직원 공제에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원래부터 가입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 우리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상임위들을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해서 2011년도에 교직원 공제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비정규직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열립니다. 교직원 공제법 전해련에 시작하면서 만들어냈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가지 법 제도를 개선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12년 동안 이뤄낸 많은 처우 개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습니다. 학교장 재량을 없앴다는 겁니다. 학교장에 의해서 고용되고 학교장이 사용주인 조건 속에서는 우리의 처우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사용자를 교육감 사용장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만들어내는 투쟁을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해련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학교에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하는 이미 행정소송 같은 것 속에서 그런 판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처우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투쟁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 쟁취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기도 의회에서 물꼬가 트입니다. 우리가 직고용 조례 제정 청원 서명을 받은 수천 장의 서명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이 구성되는 결의를 합니다. 이 TF팀 구성 결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획실장이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한 명, 교육위원 한 명, 그 다음에 전해련 경기지부 3자로 TF팀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합의안을 끌어냅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노조들도 동참을 원했기 때문에 함께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학교장 사용자에서 교육감을 사용자로 바꿔내는 직고용이 광주와 경기와 강원, 전북에서 2012년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교육공무직 조례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 실무직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혹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 투쟁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면 이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법안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입법 실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조금은 더 힘든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요,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내 주변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쪽수야말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공무원과 갈등들도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과 우리가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막기 위해서 정교조 공무원 노조와 함께 논의 테이블도 만들어져서 논의가 시작했습니다. 이런 갈등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12년 동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우리보다 10년쯤 앞서서 먼저 투쟁했었던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기에 매우 쉬웠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 가장 확실한 명분으로 삼는 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거는 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하는 게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인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직종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문제니까, 내 손톱의 가시가 더 아픈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자, 그런데 내 직종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다른 직종이 먼저 개선돼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 그 직종이 먼저 개선되면 그 다음에 내가 될 가능성이 한 발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교사, 공무원들이 투쟁에서 얻어낸 성과가 있었고, 교사, 공무원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투쟁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량 휴일 제도 같은 겁니다. 교사, 공무원들에게는 없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을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서 학습휴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사들도 처우가 개선됐죠. 우리도 어느 지부에서는 그럼 우리도 학습휴가 해달라고 해서 학습휴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내 직종이 가장 먼저 개선되면 좋지만 무언가 개선될 때는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관철해낼 힘이 있는 데서부터 먼저 개선되는 것들이 그동안 투쟁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누구나 다 하는 당연한 얘기 아시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때 먼저 개선되는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개선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일하는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된다. 그래서 직종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로 단결해야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그 다음에 공정임금제, 그리고 교육주체로 한 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는 5기 집행부 시절이었습니다. 5기 집행부가 핵심적으로 걸었던 슬로건이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과제죠. 근데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6기 집행부에서는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해서 공정임금 평등학교 사회연대 우리가 주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2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바로 학교를 바로 세워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우리가 대규모 집회나 파업돼서 많이 외쳤던 이런 구호가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나의 노동자 참여와 자그마한 실천은 내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학교의 조건을 바꿔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내는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우리 조합운동지들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공무집본부가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중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운동의 중심으로 나서고 여성운동의 중심으로 나서고 교육운동의 중심으로 나서는 이 큰 길에 우리 조합운동들께서 힘차게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교육공무직 역사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